이 황금빛 봉황을 한번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왕실을 뒤흔든 이 신묘한 자수를 놓은 주인공은 겨우 15살 난 노비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초롱이. 어미와 단둘이 살던 그녀는 소 한 마리 값 단돈 30냥에 한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밤새 바늘을 잡으며 노력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동료들의 끔찍한 질투와 모함뿐이었죠. 급기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초롱이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천한 노비의 딸에서 조선 최고의 명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느질한 여인 초롱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20리 떨어진 수원마을에 춘심이라는 노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양반댁 박씨 가문에서 종살이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배웠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론가 떠나 행방불명이 되었지요. 춘심은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초롱이라 지었습니다. 작은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초롱아, 울지 마라. 어미가 있잖니. 춘심은 밤마다 딸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딸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각오였지요. 세월이 흘러 초롱이 7살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초롱을 데리고 양반댁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어려서부터 일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초롱은 어미를 따라 청소를 하고 빨래를 날랐으며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지요. 그런데 초롱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느질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양반댁 마님이 술을 놓는닷을 본 초롱은 그날 밤 헌 천조각에 똑같은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손놀림이 제법 매끄러웠지요. 춘심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롱아, 이걸 네가 했단 말이냐? 어미, 낮에 본 무늬를 그대로 해봤어요. 한번 본 걸 이렇게 똑같이? 이 재주는 예사롭지 않구나. 춘심은 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지요. 노비가 재주가 뛰어나면 양반들의 질투를 사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초롱아, 이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알겠느냐? 예, 어미. 하지만 재능은 숨기려 해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초롱이 10살이 되던 해 가을, 박씨대감의 관복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잔치에 입고 갈 옷이었는데 소매 부분이 크게 찢어진 것이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잔치가 내일인데. 양반댁 마님이 바느질을 하려 했지만 솜씨가 서툴렀습니다. 하녀들도 손을 대봤지만 마찬가지였지요. 꿰맬수록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마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초롱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변 하녀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노비년 주제에 감히. 하지만 마님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다, 해보거라. 하지만 망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예, 마님. 초롱은 관복을 받아들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꿰맸죠. 찢어진 부분의 천을 교묘하게 맞추고 실의 굵기를 조절하며 바느질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고 눈썰미가 뛰어났지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롱이 관복을 들고 나왔을 때 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완벽하게 꿰매져 있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저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박씨대감이 소식을 듣고 관복을 살펴봤습니다. 허허, 이 솜씨가 10살 계집애가 한 일이란 말이냐? 놀랍구나. 이런 솜씨는 처음 보겠다. 대감은 감탄했지만 마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솜씨를 가진 노비가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여행이겠지. 천한 것이 무슨 재주가 있겠어. 그날 이후 초롱은 양반댁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하지만 초롱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몰래 바느질 연습을 했습니다. 낮에 본 양반댁 마님의 수놓은 병풍, 규수의 치마무늬 모두 기억해서 똑같이 따라했지요. 초롱아, 자야 한다. 내일 또 일이 많단다. 어미, 조금만 더요. 이것만 끝내면 잘게요. 춘심은 딸이 안쓰러웠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재주를 갈고 닦는 모습이 대견했으니까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며 초롱의 바느질 솜씨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양반댁의 어떤 하녀보다 뛰어났지요.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 손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댁에 바느질 잘하는 노비가 있다던데? 그 어린 것 말인가?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아니, 내가 직접 봤네. 찢어진 옷을 꿰매는데 귀신 같더라고. 노비 주제에 그런 재주가 있다니 신기한 일이야.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초롱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양반댁 마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조심했고 다른 하녀들과도 다투지 않았지요. 초롱아, 네 재주는 하늘이 준 것이다. 하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 노비는 노비답게 처신해야 한단다. 예, 어미, 저는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초롱의 순박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시하든 누가 비웃든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지요. 과연 이 어린 노비 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재주가 복이 될까요? 아니면 화가 될까요? 2막 한양으로 가는 길. 5년이 흘렀습니다. 초롱은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더욱 뛰어나졌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초롱이가 꿰맨 옷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 남편 적삼을 고쳐줬는데 3년이 지나도 멀쩡하네. 그 손은 예사손이 아닌 게야. 하지만 여전히 노비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양에서 포목상 주인 김주사가 마을에 들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자해 보이는 양반이었지요. 박씨 대감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실은 바느질 솜씨 좋은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왕실 주문이 많아져서 말이지요. 박씨 대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댁에 괜찮은 계집애가 하나 있긴 하지. 노비년이긴 하지만 손재주만큼은 타고났지. 대감이 초롱을 불렀습니다. 김주사는 초롱에게 흰 천과 실을 건넸습니다. 이 천에 매화를 수놓아 보거라. 1시간 후 초롱이 완성한 매화를 보고 김주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화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요. 대감마님, 이 여인을 제게 파시겠습니까? 30냥이면 어떻겠소? 좋소, 데려가시게. 30냥은 소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롱의 어머니 춘심은 딸이 팔려간다는 소식에 넋을 잃었습니다. 애감마님, 제발 안 됩니다. 춘심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춘심과 초롱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어미, 울지 마세요. 제가 한양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어미를 성냥해 드릴게요. 초롱아, 그곳에서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 예, 어미, 약속해요. 사흘이 지나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노비년이 한양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30냥이면 큰 돈인데 저런 천한 거세게. 바느질이야 양반집 규수들도 다 아는데 노비가 잘한다고 뭐가 대단해.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이 들렸지만 초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김주사를 따라 한양으로 떠났지요. 어미,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막에서 쉬었는데 초롱은 지친 몸을 이끌고도 바느질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초롱아, 자야 하지 않겠느냐? 주사님, 손이 굳을까봐 걱정입니다. 김 주사는 초롱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참 기특한 아이로구나. 사흘 만에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성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와, 이게 한양이구나. 김 주사의 포목상 선화당은 북촌에 있었습니다. 제법 큰 건물이었고 대문을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네가 일할 곳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인 7명이 보였습니다. 모두 양반집 출신이었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주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초롱이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여인들이 초롱을 쳐다봤습니다. 환영하는 눈빛은 아니었지요. 한 여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단. 선화당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여인이었습니다. 저 어린애가요? 게다가 노비 출신이라던데요? 노비년이 우리랑 같이 일한다고? 우스운 일이네요. 다른 여인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초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초롱이의 솜씨는 뛰어납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믿으십시오. 김 주사가 말했지만 여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주사님이 속으신 겁니다. 노비가 무슨 솜씨가 있겠어. 초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주사가 초롱에게 작은 방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초롱은 혼자 방에 앉아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늘을 들고 밤새 바느질을 했지요. 어미, 기다리세요. 제가 여기서 성공하면 어미를 속량할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배 여인들은 초롱을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초롱아, 이것 좀 가져다줘. 초롱아, 저것 좀 치워. 빨리! 하지만 초롱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고 밤이 되면 바느질을 연습했지요. 한 달이 지나면 초롱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솜씨는 날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옥단이 초롱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너 밤마다 뭐 하는 거야? 바느질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흥, 아무리 연습해도 소용없어. 노비는 노비일 뿐이야. 초롱은 대꾸하지 않고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겁니다. 선화당의 다른 여인들도 초롱을 무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초롱은 구석에 혼자 앉았지요. 하지만 김주사만은 초롱을 믿었습니다. 초롱아, 힘내거라. 내 재능은 반드시 빛을 볼 게다. 감사합니다, 주사님. 초롱은 조롱도 무시도 외로움도 모두 견뎠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선화당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초롱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화당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주사가 모든 여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러분,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왕실에서 왕세자 빈 마마의 혼례복을 우리 선화당에 맡기셨습니다. 여인들이 술랑거렸습니다. 왕실 혼례복이라니. 이는 포목상으로서 최고의 영예였지요. 기간은 한 달, 보수는 500냥입니다. 500냥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소 16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지요. 여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자 혼례복의 한 부분씩 맡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봉황수입니다. 봉황수는 왕실 혼례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필요했고 깃털 하나하나가 정교해야 했지요. 이 봉황수는 초롱이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선화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예? 주사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옥단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봉황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노비년에게 맡기다니요? 맞아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 선화당 전체가 망신당합니다. 다른 여인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김 주사는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초롱이의 솜씨를 나는 믿습니다. 초롱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사님,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내 솜씨를 보여주거라. 그날부터 초롱은 봉황수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각자 맡은 부분을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했지만 초롱은 밤낮 없이 바늘을 잡았습니다. 저 노비년이 혼자 뭘 한다고. 어차피 망칠 텐데 우리가 다시 해야 할 거야. 선배 여인들의 비웃음이 들렸지만 초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봉황에만 집중했지요. 첫날 밤 초롱은 봉황의 자세를 정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하기로 했지요. 밤이 되면 다른 여인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초롱의 방에서만 촛불이 켜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어미, 제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어미를 속량할게요. 3일이 지나자 봉황의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생생한 눈빛이 살아있었지요. 5일이 지나자 봉황의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금실과 은실을 교묘하게 섞어 깃털의 윤기를 표현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봉황의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늘처럼 겹쳐진 깃털이 하나하나 정교했습니다. 9일이 지나자 봉황의 꼬리 깃털이 만들어졌습니다. 초롱은 혼을 담아 술을 놓았습니다. 초롱은 하루에 2~3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손놀림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주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초롱아, 괜찮겠느냐?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느냐? 괜찮습니다, 주사님.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됩니다. 열일째 되는 날 새벽, 초롱이 마지막 한 땀을 놓았습니다. 봉황의 발톱까지 완성된 것입니다. 다 됐다. 아침이 되어 김주사가 초롱의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이게 정말? 봉황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생생했고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지요. 금실과 은실이 어우러져 빛났고 색실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신이 만든 것 같구나. 내 평생 이런 솜씨는 처음 보네. 김주사가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듣고 다른 여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완성됐다고? 노비년이 만든 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봉황을 본 순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부분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옥단조차 할 말을 잃었지요. 이건 내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봉황이다. 한 달 후 완성된 홀레복이 왕실에 납품되었습니다. 왕세자빈이 홀레복을 입는 순간 왕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봉합을 보시오. 마치 살아있는 듯하지 않소? 이런 솜씨는 처음 보겠습니다. 왕세자빈이 홀레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봉황은 누가 수놓은 것인가? 선화당의 바느질 여인이라 하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초롱이라 하옵니다. 15살의 어린 여인이라고 합니다. 왕세자빈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살의 이런 솜씨라니 이 아이는 예사롭지 않다. 이름을 기억해두도록 하여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양 최고의 바느질 명인이 나타났다고. 그것도 15살 노비 소녀라고. 선화당에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홀레복도 그 초롱이라는 아이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소? 내 환갑 치마저고리도 부탁하고 싶소. 김조사는 초롱에게 특별한 방을 주고 월급도 3배로 올려주었습니다. 한 달에 5냥씩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초롱은 평범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선화당의 핵심 인재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시세 많은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옥단과 선배 여인들은 초롱을 질투했습니다. 전현이 뭐가 대단하다고 주사님이 저렇게 대접해? 노비 주제에 우리보다 많은 돈을 받다니. 가만 놔두면 안 돼. 전현을 무너뜨려야 해. 여인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초롱을 해치려는 음모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과연 초롱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왕실에서 다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왕대비의 환갑기념 치마저고리였습니다. 왕대비 마마는 조선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내신다고 하지요. 김주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롱아, 이번에도 내게 부탁한다. 예, 주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롱은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해 치마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십장생 무늬를 수놓았고 금실을 사용했습니다. 학, 사슴, 거북이, 소나무, 불로초 하나하나 정교하게 표현했지요.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김주사가 작품을 보고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왕대비 마마께서도 분명 흡족해 하실 게다. 납품은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초롱은 치마 저고리를 보자기에 싸서 자신의 방에 두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 누군가 살금살금 초롱의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자기를 풀고 칼을 꺼내 치마 저고리를 난도질했습니다. 이제 보자. 노비년이 어디 우리보다 잘난 척하나? 그림자는 칼을 초롱의 방 구석에 던져두고 사라졌습니다. 새벽녘 초롱이 잠에서 깨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치마 저고리가 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공들인 십장생 무늬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지요. 누가 이런 짓을... 무슨 일이냐? 김주사가 달려왔습니다. 찢어진 치마 저고리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곧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왕실 물품이 훼손되었으니 큰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을 찾아야 한다. 이 선화당을 샅샅이 뒤져라. 포졸들이 각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의 방, 창고, 마당까지 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롱의 방 구석 옷장뒤에서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 칼이 나왔다. 포졸이 칼을 들어올렸습니다. 칼날에는 비단실밥이 묻어 있었지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왜 제 작품을 이 노비년이 스스로 망쳤구나. 주인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랬을 거야. 처음부터 수상했어. 노비가 무슨 솜씨가 있다고. 선배 여인들이 초롱을 몰아세웠습니다. 옥단이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사님, 저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초롱이가 그럴 줄은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초롱이 울부짖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칼이 그녀의 방에서 나왔으니까요. 관아에서는 초롱을 곤장 100대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왕실 물품을 훼손한 죄는 무거웠지요. 김주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초롱아, 미안하다. 내가 증거를 찾을 수가 없구나. 주사님,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초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지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미, 죄송해요. 딸이 끝내 어미를 속량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어요. 초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곤장 100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 불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왕실에서 사람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왕세자빈 마마께서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왕세자빈이 직접 나서다니. 홀레복의 봉황수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왕세자빈이 선화당에 도착했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온 그녀는 초롱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봉황을 수놓은 초롱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왕세자빈은 찢어진 치마 저고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칼자국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이 칼자국을 잘 보아라. 왕세자빈은 손가락이 칼자국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칼자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져 있다. 각도를 보면 왼손으로 칼을 잡고 내려친 것이 분명하다. 왼손잡이가 그은 것이다. 왼손잡이라니요? 김주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초롱이는 오른손잡이가 아닌가? 내가 홀레복을 입을 때 본 봉황은 오른손으로 수놓은 것이 분명했다. 맞습니다. 초롱이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저도 수없이 봤습니다. 김주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세자빈이 선화당 여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한 명 한 명을 훑었습니다. 이 중에 왼손잡이가 있는가? 순간 옥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다른 여인 셋도 안색이 변했습니다. 옥단, 내 손을 보자. 왕세자빈이 옥단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단은 손을 뒤로 숨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왕세자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옥단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왼손잡이로구나. 바늘을 잡을 때 왼손으로 잡지 않느냐? 그건 옥단, 네가 한 것이냐? 솔직히 말하여라. 김주사가 다그쳤습니다.
옥단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질투가 났습니다. 노비가 저보다 대접받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월급도 저보다 많이 받고 주사님도 전염만 아끼시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꾸민 것이냐? 왕세자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옥단과 함께 모이었던 여인 셋이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도 질투가... 초롱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옥단과 세 여인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롱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구나. 김 주사가 사죄했지만 초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루 만에 어떻게? 한 달 걸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초롱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왕세자빈이 초롱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하루 만에 한 달치 작업을? 예, 마마, 해보겠습니다. 왕대비 마마를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좋다. 내 용기가 기특하구나. 내가 옆에서 지켜보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여라. 그날 밤부터 초롱은 쉬지 않고 바느질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빈도 옆에서 지켜봤고 때로는 직접 실을 건네주며 도왔습니다. 초롱아, 물 좀 마셔라. 감사합니다, 마마. 손이 많이 부었구나.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떻겠느냐. 괜찮습니다, 마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롱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십장색 무늬가 하나씩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학이 날아오르고 사슴이 뛰놀고 거북이가 헤엄치고 소나무가 우뚝 섰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마 저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룻밤에 이런 솜씨를. 왕세자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초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됐다. 왕대비 마마께 드릴 수 있어요. 왕대비가 치마 저고리를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과연 초롱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틀 후 초롱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롱아, 왕대비 마마께서 너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신다. 김 주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롱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왕대비를 직접 뵀다니. 주사님,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아니다. 오히려 내 솜씨를 칭찬하려 하시는 것 같구나. 어서 준비해라. 초롱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할 것 같은 그곳, 왕실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기와집들과 넓은 마당, 그리고 품위 있게 걷는 궁녀들. 초롱은 긴장한 채 왕대비 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엎드려라. 상궁의 말에 초롱은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보거라.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왕대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얼굴은 왕대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강아. 왕대비는 한참 동안 초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롱은 무슨 일인지 몰라 더욱 긴장했지요. 혹시 네 어미의 이름이 춘심이냐? 예? 어찌 저희 어미를 아십니까? 초롱이 놀라 물었습니다. 왕대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마마. 어미가 말씀하시길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론가 떠나셨다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왕대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초롱아, 내가 네게 진실을 말해주마.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다. 왕대비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왕대비에게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강.
왕세자도 대군도 아닌 서자였지요. 하지만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강은 성인이 되어 한양을 떠나 수원에서 살았습니다. 왕실의 일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고 싶어 했지요. 수원에서 이강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양반댁 박씨 가문의 노비 춘심이었지요.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춘심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다 넘어졌고 이강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소? 다치지는 않았소? 두 사람은 그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강은 춘심의 순박함에 마음이 끌렸고 춘심은 이강의 따뜻함에 감동했지요.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는 그 관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왕족과 노비의 사랑이라니 조정에서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지요. 왕대비가 이강에게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춘심을 만나지 말라고 했지요. 이강은 춘심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춘심에게 은 50냥을 주며 말했습니다. 춘심, 미안하오. 내가 꼭 돌아올 것이오. 딸을 낳거든 초롱이라 불러주오. 작은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오. 날이 꼭 돌아오세요. 약속하오. 하지만 이강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던 길에 도적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강은 도적과 싸우다 칼에 맞아 죽었지요. 소식을 들은 춘심은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초롱아, 내 아버지는 왕실의 서자였다. 내게는 왕족의 피가 흐르는 것이다. 초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마마, 하지만 저는 노비입니다. 제 어미는 노비이고,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있다. 그는 춘심과 정식으로 혼인하고 싶어 했다. 다만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내가 그때 허락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왕대비가 초롱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롱아, 오늘부로 너와 내 어미 춘심의 노비 신분을 해제한다. 그리고 너를 왕실의 먼 친척으로 인정한다. 초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노비로 살 줄만 알았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마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솜씨는 하늘이 내린 것이다. 오늘부로 너를 왕실의 공식 바느질 장인으로 임명한다. 상의원 별감이라는 직책을 주마. 상의원 별감, 왕실의 의복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노비를 왕족으로 인정하다니. 노비의 피를 어찌 왕족으로. 베비마마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항의했지만 왕대비는 단호했습니다. 초롱의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강의 피가 흐르는 것도 사실이다. 누가 감히 나의 뜻을 거역하는가. 왕대비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대비를 거역하지 못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노비 초롱이가 왕족이 되었다고? 아니, 왕실의 바느질 장인이 되었다고? 세상에, 노비년이 상의원 별감이라니. 사람들은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한양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김주사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초롱아,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구나. 주사님 덕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 실력과 노력의 결과다. 선하당에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초롱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선하당을 찾았지요. 김주사는 초롱을 정식 동업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의 박씨 가문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초롱이가 왕족이라고? 우리가 30냥에 판 노비년이. 박씨 대감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초롱은 가장 먼저 어머니 춘심을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춘심은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한양에서 딸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어미, 제가 약속 지켰어요. 어미를 속량했어요. 초롱아, 내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춘심과 초롱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이 끝난 것입니다. 과연 초롱의 앞날에는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초롱은 이제 조선 최고의 바느질 명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은 왕실뿐 아니라 중국에도 소문이 났지요. 어느 날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습니다. 왕실 연회에서 왕비가 입은 치마 저고리를 보고 사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솜씨는 누가 만든 것이오? 조선의 명인 초롱이라는 여인이 만든 것입니다. 놀랍소. 이런 솜씨는 우리 황실에서도 보지 못했어. 명나라로 모셔갈 수 없겠어? 하지만 초롱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조선의 명인입니다.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초롱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초롱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나누기로 결심했지요. 초롱은 제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집 교수도 평민 여인도 심지어 노비도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지요. 선생님, 저 같은 노비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어린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롱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느실은 신분이 하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과 정성이 하는 것이지. 네가 열심히 한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명인이 될 수 있어. 초롱의 제자는 10년 동안 50명이 넘었습니다. 한양뿐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도 제자들이 찾아왔죠. 초롱은 그들 모두를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초롱의 제자들은 조선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초롱처럼 실력으로 인정받았죠. 신분이 아닌 재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초롱은 28살이 되었습니다. 한 양반 선비가 초롱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무,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지요. 초롱 낭자, 저는 당신의 재능보다 당신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초롱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했고 3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또 아들이, 다시 3년 후 딸이 태어났지요. 초롱은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노력과 재능,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초롱의 어머니 춘심은 7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전 춘심이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초롱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어미는 더 이상 한이 없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다. 어미, 편히 가세요. 저 여기 있어요. 춘심은 환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초롱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장례도 정성스럽게 치렀지요. 초롱은 60세까지 왕실의 바느질 장인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은퇴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여생을 보냈지요. 초롱이 만든 작품들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바느질 예술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초롱은 80세까지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지요. 마지막 순간 초롱이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명인으로 인정받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초롱의 이야기는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노비의 딸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바느질 명인이 된 여인. 신분의 벽을 넘어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한 여인.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능을 갈고 닦고 포기하지 않으며 선한 마음을 지킨다면 누구나 명인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명인은 실력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나누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초롱의 작품 몇 점은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섬세한 솜씨를 보며 사람들은 감탄하지요. 그리고 초롱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신분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